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 미스터리 시스템 개선. 2. 파괴력의 시연. 3. 중국과 일본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포병 시대에 안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의 싸움은 눈뜬 장님과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Q 레이더와 스웨덴제 아서 K 레이더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부랴부랴 소량만 들이다 보니 운용은커녕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여단 출범식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에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가 전군의 배치 중민, 풍익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만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 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 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명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이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략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만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만들 피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만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이 정부는 이 지원만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3대의 TPQ-36대 포병 레이더가 그 주민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슈트 스쿠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 포드를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수산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방압창 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용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2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의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 군은 M777 견인국 사포,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지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면이 우리 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 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면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 중입니다. 1994년 우리 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던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 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만 구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재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 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위나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면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인 50km 밖에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보병사단에 배치된 아서 K가 4발의 표적을 탐지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 K 역시 하루 가동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폐사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선 무기이다 보니 유지보수와 개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세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체계 시행과 자동 tik치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사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 갈륨가엔 소자를 사용한 S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마서 K를 샀다며 방산 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와서 K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브사이 아서 K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브사이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에 배치된 TPQ-74K 천경입니다. 천경은 TPQ-53처럼 가엔 소자를 사용한 C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개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천경이 배치됨에 따라 24시간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 전선처럼 복잡한 산막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천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화 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4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인 천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군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천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4단의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 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놀랍다. 나였더라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겠다. 한독의 장교가 한국 무기를 보며 경탄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무기들이 각국 군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쫄란드 시장을 빼앗겼던 독일이지만 직접 장비를 운영하는 현역 장교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독주에 미국에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병기를 공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일본에서마저 K방산의 위용을 인정하고 말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디펜스가 참가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군 반장 갑차의 실물 장비를 선보았습니다. 오전은 매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800여 개의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의 첨단 무기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국 방산업체들이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전시회는 방산기업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시관 중에서 한국의 첨단 기갑 차량들이 전시된 하나 디펜스 전시관에 외국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시관을 찾은 한 독일 장교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10을 통한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독일 장교는 K10 탄약군 반장갑차를 가리키며 하나 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가 K9 자주포와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장갑차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연신 감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독일 장교가 주목한 K10 탄약군 반장갑차는 K9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보급 차량으로 K9 자주포와 연결하여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을 보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두 장비의 연계를 통해 포탄이 날아드는 전시 상황에서도 방호력을 갖춘 채로 전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비 체계이죠. 한국의 자주포 체계에 감탄하던 독일 장교는 쫄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 체계에 비해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 내가 폴란드 군이었더라도 K9을 도입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기갑 차량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 대신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게 됐을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독일의 소나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파이를 빼앗겨버린 것이니 말이죠. 이에 대해 믿을 수 없어하며 쫄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종 사용자 조항과 미루는 정부 때문입니다. 아무도 긴급 상황에서 독일에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만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만 무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독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네티즌들은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방산 기업들이 크게 득점하며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기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 이번 박람회에서 새로운 전차를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신 모델 에이브람스 X를 공개한 것인데요. 에이브람스 X는 신형 44구경 XM360연 저반동 활강포가 도입되어 더 적은 반동으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포탑이 완전 무인화됐을 뿐만 아니라 기총으로 RCWS가 탑재되어 승무원 3명만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에이브람스 X 모델은 아직 프로토타입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미군의 전차가 발전하게 될 모습을 미리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에이브람스 X가 공개된 이유를 흑표 전차의 활약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군사 매체 메타디펜스에서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에이브람스 X로 독일 KF-51 판처와 한국의 K2 흑표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세계 각국이 전차의 종말을 예고하며 전차 생산량과 투자를 줄여나가면서 비어버린 시장을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K2 전차가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새로운 전차 공급은 2035년까지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면 서방 세계의 전차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주도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독일에서 차세대 전차 KF-51을 내세웠고 미국 역시 에이브람스 X를 제시하며 한국 전차의 진격에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다른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전차의 설계 과정에서 K2 전차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에이브람스 X의 새로운 포탑은 명백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에이브람스 X의 포탑 디자인이 기존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탑보다 K2 전차의 포탑 구조와 더욱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차를 만들기 위해 M1 에이브람스의 전차 설계도를 어떻게든 얻어붙다고 발버둥 치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미국이 전차 설계에 있어 한국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방산의 선두를 달리던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국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관음증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미 언론 오조 2022에 참가한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지위를 보여주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 언론들과 관계자들의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들을 모두 모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K-팝만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가 국제 경쟁력 있는 생산국인과 동시에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국 캐피탈 알파 파트너즈 칼란 이사. 경이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의 성과이다. 한국 기업은 복수 정권에 걸친 하이레벨 협상, 무기 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무기 박람회 첨가를 결합하여 숫자를 늘려온 것 같다. 디펜스 뉴스. 유럽과 태평양에서 전면 전쟁이 현실감을 띠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무기 수요는 높아지는 한편 이 거대한 수요에 미 방위산업이 대응할 수 없는 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대두는 미국도 환영해야 할 뉴스다. 호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터디즈 상트르.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경이로운 업적에 각국 외신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까지 한국 방산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며 그 전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CH에 성공하는 비결은 잠재적인 고객의 안보 환경, 재무 상황, 산업 구조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현지 기업과의 공동 생산, 신규 제조가 아닌 한국군이 사용한 중고 무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 고객에 맞춰 제안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즈하는 점이다. 일본 경진.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분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한국의 특기지. 일본도 예전에는 그랬을 텐데 이제는 갈라파고스화 돼버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밖에 없어. 예를 들어 신칸센이 중국이나 대만 이외에 보급되지 않는 것은 일본형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지. 일본 무기는 실전을 거치지도 않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 할지 의심스러워.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로 겸손함을 잃어버려 너무 안타까워. K9이나 레드백은 일본에 도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생산으로 하면 공급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면 혐한파에서 난리를 칠까요? 매출 3조가 사정거리 내라니 너무 굉장한 걸. K-팝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언어를 공부해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었어. 무기 수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진한 것 같지만 아마 훨씬 전부터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겠지. 일본이 무기 수출에서 출발선에 설 때쯤이면 적어도 나는 환갑 정도일까. 그동안 한국 방산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한국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조작해는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던 일본인들마저 해외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고착화된 일본 방산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한국의 오저 참가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보도한 공동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방산 플레이어로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이지만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세계 방산의 절대자였던 미국이 한국을 전력으로 상대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K-방산이 정상에 올라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혼다에 이어 도요타까지 한국에게 손을 벌리자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함께 한국을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 외신까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대위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팹을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값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와 히메지 틈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른 해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11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오조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40GWh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학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도요타가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도요타는 미일 양북에서 전기 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에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40GWh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도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엔을 투자해 28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도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 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10 자동차 업체 중 9곳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부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64GWh에서 2025년 450GWh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255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카파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 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에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공장 설립에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의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 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 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항상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응급제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1 백악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시라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핵심 열쇠를 주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도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IG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출방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권위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한국 배터리, 더 높은 성장을 응원합니다.